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창현입니다. 이번에는 정신과 약물별 특성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에 또 적절한 정신과 약물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신과 약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장애 이제 주요 약물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에 있어서의 효용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내용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항정신병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주로 조현병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거기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흥분, 공격성, 이런 예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ADHD라고 하는 강행동 충동 장애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어떤 과잉행동, 충동성, 그리고 집중력 저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분안정제입니다. 이 약들은 주로 양극성 장애, 조울증, 기분이 이렇게 너무 들떴다가 우울해졌다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 마음의 병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감정 기복, 자극 예민성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는 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스트레스 조절, 우울감, 불안 완화, 그리고 반복 상동행동 등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설명이 가장 긴데요. 좀 사용에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약물입니다. 항불안제인데요. 이 약은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라 할 수 있고요. 약의 흔한 제품명 내지 성분명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로라제팜, 자낙스, 디아제팜, 바리움, 할시온 이런 이름들로 나와 있는 약들이고요. 이 약들은 80년대까지는 불안장애 치료에 활발히 쓰였지만 90년대 새로 개발된 항우울제가 불안장애에 있어서도 1차 치료제로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항불안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약들이 의존성, 내성, 그리고 사용 중단 시에 어떤 반동 부작용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약들을 좀 배제하고 약을 선택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별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대표적인 정신과 약물이고요. 조현병의 주 치료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의 흥분에도 예민성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 식약청에 승인된 두 가지의 약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흥분, 예민성에 효과가 있다고 승인된 약은 바로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 이 두 가지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정신행동 증상 완화에 제일 중요한 종류의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는 1세대와 2세대로도 나뉠 수 있어요. 과거의 약, 그리고 조금 더 최근의 약,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어쨌든 좀 더 효과성을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약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FDA에서 인정한 두 가지 약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 이 두 가지 약은 모두 2세대 항정신병 약물에 속해 있습니다. 2세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1세대에서의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효과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 어떤 무기력이나 사회적 고립, 호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입안 건조와 어떤 뭐 시야 혼탁, 변비 이런 항콜린 부작용 그리고 안절부절 못함, 근육의 긴장 이런 것과 같은 수체외로 부작용은 2세대의 경우는 적지만 대사장애, 뭐 체중 증가, 식욕 증가, 혈당의 이상, 당뇨병 발생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효과성으로도 그렇고 어떤 삶의 질을 좀 힘들게 하는 부작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2세대 약물 그리고 2세대 약물 중에서는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에 사용되고 기분 장애, 불안 장애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는데요.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체중 증가와 대사증후군이 이제 중장기 사용 시 흔하게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달장애 당사자분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식단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 활동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뭐 채소와 단백질을 좀 더 풍부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어떤 뭐 걷기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 그 세계보건기구의 운동 권고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면 하루에 한 2, 30분 정도의 활동인 것이죠. 적어도 하루 2, 30분은 걷는 것을 좀 생활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졸림과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약 때문에 좀 괴로워한다면 저녁 쪽으로 저녁 혹은 자기 전으로 약을 좀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변비와 소변 저류, 시야 흐림과 같은 항콜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자불안석증, 파킨슨 증상, 근긴장 이상증 이런 근육계통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갑작스럽게 고용량의 약을 한 번에 사용한다면 신경 악성 증후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항정신병 약물 사용 중에 나타나는 어떤 고열, 근육의 아주 센 긴장, 그리고 의식의 혼탁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신과적 응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2세대 항정신병 약물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물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약물 이름들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약물이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큰 약들입니다. 가장 큰 약 중에 하나는 올란자핀이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급적 이 약은 처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린 리스페리돈 또 어느 정도 플러스 2개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고 중간 정도의 그리고 뭐 이제 수면을 좀 도와주거나 좀 어떤 강렬한 행동을 좀 잠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코티아핀 같은 약도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행동 증상에 효과를 보이는 또 다른 약인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는 체중 증가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이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위험성을 미국 당뇨협회,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분류를 해놓았다. 약별로 체중 증가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살이 찌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할 때는 신체 상태를 중간중간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면담 당시에 다른 신체 질환이 없는지, 가족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공복 혈당, 혈압,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검사,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어떤 베이스라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기초 정보, 몸 컨디션의 기초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급적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체중, 그리고 허리둘레를 측정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첫 3개월, 그리고 매년은 공복 혈당과 혈압을, 그리고 첫 3개월, 5년마다를 공복 이상 지질혈증 검사를 그 미국의 당뇨병 학회와 정신과 학회에서는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칼같이 지킨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정신과 약을 이용하실 때에 이런 몸의 지표들을 꼭 살펴봐야겠다라는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림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신과 약이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약은 좀 더 졸릴 수 있고 어떤 약은 좀 덜 졸릴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혈액 부작용으로 잘 사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발달장애인 분들께는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졸림 발생 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올란자핀, 쿼티아핀 같은 약들입니다. 또 그 다음은 뭐 팔리페리돈, 리스페리돈 같은 약이고, 아리피프라졸은 졸림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졸림 부작용이 높은 약일수록 또 저녁으로 좀 배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녁으로 배치하고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졸린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약을 좀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마다 이제 미리그램이 다 다릅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역가라고 하고, 달리 말하면 등가 용량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령 아리피프라졸 5mg은 리스페리돈 1mg과 효과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쿼티아핀 75mg과 또 어떤 효과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등가 용량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변화를 준다든지 할 때에 저희 의사들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약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정신병 약물의 용량 범위, 조절 단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마다 어떤 그 범위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 아리피프라졸은 저 정도 용량에서 시작해서 10에서 15로 시작해서 10에서 30을 유지한다. 5에서 10ml를 조절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현병 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아까 또 앞선 강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의 정신과 약 사용은 좀 더 섬세한 용량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제시된 내용의 절반 내지는 4분의 1 정도의 용량을 바탕으로 조절을 한다. 시작 용량도 그렇고 조절 단위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또 좀 더 취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반응이 또 섬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약제입니다. 중추신경 자극제이고요. 이것은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잉행동과 충동성, 집중력 저하의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대표적인 약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0.25에서 0.5mg 정도로 발달장애, 자폐장애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는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자폐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폐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이 약의 효과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은 소화기 부작용, 소화불편감, 그리고 수면장애, 감정 불안정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또 너무 힘들지 않은지를 살펴가면서 약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분조절제입니다. 기분조절제는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감정기복과 자극예민성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리튬, 발프로에이트, 라모트리진과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리튬과 발프로에이트는 좀 더 조증에 가까운 기분이 들뜨는 쪽에 가까운 현상에서 사용을 하고, 라모트리진 같은 약은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을 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마다의 이제 특징이 있고 또 약마다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리튬은 운동실조, 운동을 하다,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의 어떤 부자연스러움 혹은 발음의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프로에이트는 체중 증가, 소화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라모트리진은 내약성이 좋은 편인데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바마제핀, 토피라메이트는 빈혈,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토피라메이트의 장점은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SSRI 계열의 항우울제인데요. 이것은 우울, 불안, 그리고 상동행동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균형을 갖게 해주는 약이고요. 이 약의 예들로는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다양한 계통에서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두통, 소화불편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현병 약,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기분의 지나친 고양이나 어떤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불안제인데요. 자낙스, 아티반, 할시온, 디아제팜과 같은 약들이고 이 약들은 불안을 낮추는 약으로 1950년, 60년대에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약들 대표적으로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약물들은 불안을 급속하게 낮추고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장애의 가장 우선된 치료는 항우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안과 불면증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여러 이제 부작용과 내성과 의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처방될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하고 매달 처방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다음은 일종의 좀 대안적인 약인데요. 프로프라놀롤이라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불안과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약이 또 흔히 사용되는 경우는 일단 어떤 수행 불안 같은 것들을 급속도로 낮추는 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의존성 있는 그런 약들보다 이 약은 의존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 약 같은 경우는 천식이나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면 사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약이 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뭐 저혈압, 섬액, 악몽, 피로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살피면서 서서히 높이고 또 끊을 땐 서서히 줄여가는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약물 치료는 약물에 대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약물 치료는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서 사용을 해야 하고 효과성이 더 높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약을 중심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약은 가급적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혹은 이제 돌보는 직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